31번부터 해서 이제 10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백선이라고 하죠? 백선. 중개사법은 9시부터 한다대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9시부터 해서 2시 전에 끝낸다고 하시더라고. 개론이 가장 먼저 시험 봅니다. 개론이. 부동산의 개론이 1번 타자야. 중개사법이 그렇게 하면 개론도 그렇게 하는 게 어쩔까 싶기도 합니다. 좋죠? 백선, 백선이잖아요. 백선 보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팍팍 치고 나갈 테니까 9시부터 해서 2시 정도까지 됐습니까? 그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 9시가 힘들면 9시 10분? 그래요. 자, 이제 갑시다. 자, 31번 가자고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합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의문을 가지면 괜히 책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게 답이에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31번 문제로 갑시다. 31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았던 건데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시장위험의 뜻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야.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위험이야. 그러면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선분양. 미리 팔아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후분양은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선분양이 감소시켜요. 선분양. 그래서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입니다. 선분양.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2번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거 보면 알 수 있나요? 1번 개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은 높아진다. 3번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시장위험을 부담시킨다. 4번 시장 분석으로 특정 부동산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5번 흡수율 분석으로 개발될 부동산의 미래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요. 요게 지금 시장성 분석이에요. 시장성. 여기 지금 시장성 분석인데,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거든. 흡수율 분석. 그래서 이것도 옳은 말로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지. 그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32번 문제 역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거. 부동산 개발은 우리 중개사 시험도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평가사 시험도 이런 형태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내더라고. 우리 시험도 이런 형태로 자주 냈어요.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이 법 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개발이란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 법에서 부동산 개발은 이렇게 개념 정의한 거야.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그럼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쟁점이죠. 다만 시공은 개발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시공은 제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옳은지만. 여기 이제 올해 평가사 시험, 기억 니은이 올해 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니은 혼합 방식은 개발 전 면적 등급 지목, 이것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이것은 혼합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이죠. 환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환지 방식이죠. 디귿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행정의 변화로 인허가 등에 지연됐다. 이거 똑같게 2번 냈어요. 매장 문화재 2번 냈습니다. 그럼 매장 문화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개발업자가. 그다음에 행정의 변화로 인허가 등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개발업자가. 그렇죠? 그럼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는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결국은 이 앞에 디귿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시장이 바뀌어. 시장이 바뀐 것은 통제할 수 없어. 개발업자가.
시장을 어떻게 개발했다고 통제합니까? 안 되죠. 니을 비용위험은 건설에 소용되는 비용에 따른 위험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커진다. 비용위험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비용위험은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비용 10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가 120억, 130억이 될 수 있다. 그걸 비용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사기간이 장기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이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이러한 비용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가격 보증계약이죠.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비용위험을 감소시킨다.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비용위험을 감소시킨다. 비용위험이 잘 안 나오니까 최대가격 보증계약이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는다. 미음, 시장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다. 이거는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 이건 시장성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니은하고 미음입니다. 답은 3번. 자, 이제 33번 부동산 관리인데요. 33번은 여러분이 거의 다 맞춘 걸로 좀 하셨네요. 다 맞췄네요. 틀린 거 답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이건 관리 방식 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직접관리. 직접관리가 자기관리, 사치관리. 위탁관리 방식은 직접관리 방식에 비해서 의사결정에 신속한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이 신속한 것은 직접관리, 자기관리 그런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너무나 많이 봤고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 법률적 사항을 여러 가지 조치 취하는 거. 3번 가능 매상고,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 그런데 주요한 또는 중요한 이렇게 되겠죠. 주요한 해도 되고 중요한 해도 되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대감, 연대감.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연결돼 있어요. 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했던 지문들인데, 자, 이 부동산의 내용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 연수라고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이제 내용 연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감가 요인이 많으면 내용 연수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감가 요인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유지 관리를 잘하면, 이 건물의 유지 관리를 잘하면 감가의 정도는 적을 거고 내용 연수는 길어지겠죠. 그럼 이 건물 시공을 잘못했다. 시공의 상태가 불량하다. 유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관리자의 태도가 매우 태만하고 나태하다. 그러면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감가 정도가 많겠네. 그럼 내용 연수는 길어지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4번은 시공의 상태, 시공이 어떻게 잘 됐냐 잘못됐냐, 관리자의 태도, 관리 방법 등은 건물의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요. 시공의 상태, 관리자의 태도, 관리 방법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가 다르다.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OX, O. 역시 이 지문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감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감가 요인이 뭘 결정합니까? 내용 요소를 결정하는 거야. 감가 요인이 내용 요소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첫 번째 물리적 감가가 있을 것이다.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고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죠.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불량. 세 번째 경제적 감가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내용 요소도 물리적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물리적 내용 요소가 있고, 기능적 내용 요소 있을까요? 기능적 내용 요소가 있고, 경제적 내용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줄긋기 하는 거야. 물리적 감가가 많으면 물리적 내용 요소가 짧아져요. 감가가 없으면 길어지는 거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기능적 내용 요소에.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줄긋기 하는 거 줄긋기. 그게 5번 지문입니다. 인근 지역의 쇠퇴,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의 감퇴, 경제적 감가입니다. 얘는 그럼 경제적 감가는 무슨 영수에? 경제적 영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 답은 1번이 적정합니다. 이제 34번 문제로 갑시다. 마케팅 전략이 틀린 게 그렇습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배너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의 상호 전화번호 표시하는 거. 이건 배너 광고입니까? 노벨티입니까? 노벨티 광고입니다. 노벨티. 이걸 노벨티 광고 이렇게 한다고. 노벨티 광고. 그러니까 5번은 배너 광고가 아니라 노벨티. 노벨티 광고. 그렇죠. 제가 노벨티 광고 설명했던가요? 안 했습니까? 라이터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라이터 가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볼펜에 뭐 보험 설계사님 이름 써졌다든지 그렇게 써졌으면 그게 노벨티 광고입니다. 응? 냉장고 병따기 붙어 있죠? 그 병따기 보면 대부분이 주변에 여러분 집 주변에 치킨집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게 노벨티 광고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에다가 광고하는 거. 그래서 노벨티 광고. 우리 시험도 한번 나왔었어요. 노벨티 광고. 단독문제 나왔었어요.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쭉 내고 무슨 광고입니까? 그랬어요. 답이 노벨티 광고. 오케이. 배너 광고. 배너 광고는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박스 쳐서 광고하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배너 광고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집에 가실 때 간판집이 있어요. 간판 만드는 집 가면 그러면 이제 그 간판집에 광고 가면 여기다 보면 막 써놨어요. 이렇게 뭐 답례품 어쩌고 저쩌고 프랑카도 쭉 써놨다고 이렇게 막 써놨다고. 근데 요즘은 예전에 없었지만 요즘은 배너에 써놔. 배너 광고 막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그럼 답은 5번이고 1번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 세분하는 거. 수요자가 구매자, 수요자 집단, 구매자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번 마케팅 믹스, 사피 믹스,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촉, 사피 믹스. 3번 브랜드 가치가 낮은 아파트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저가 전략. 그다음에 4번 판매 촉진, 판촉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빨리 유인시킬 것인가,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끔 할 것인가. 그게 판촉 활동입니다. 판매 촉진, 판촉. 그러니까 판촉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품 주는 거잖아요. 경품 주는 거. 저도 이제 최근에 저번 주 일요일 날 했던가 요 판촉이 대상이 됐거든요. 판촉 대상이.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말했던가요?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 예? 아 그랬나?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백화점만 갔다 한 사람도 있고 왜 그러신데요? 그 해볼게요. 그러면 만 원 이상을 사면 요런 거 하나 준대. 이렇게 요게 배 도라지 뭐 홍삼 해가지고 이거 뭐 액기스라 합니까? 농축액이라고 해야지. 우리말 농축액, 액기스는 일본 말이니까 요걸 준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내가 거기 집에서 물건 하나 사야 되는데 사는 게 8,600원이야. 그 만 원을 사면 내가 8,600원 계산을 하는데 그분이 만 원 사면 저걸 하나 준대. 저걸. 그 8,600원이니까 1,500원만 사면 되냐. 1,500원만. 그래서 괜히 뭐 3,000 몇백 원짜리 요플랜가 뭔가 하나 샀어. 플랜가? 그지 만 원이 넘어갔지. 그래서 이걸 주더라고요. 응? 이런 것들이 판매 촉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타 먹어봤어.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뭐냐 이거 뭐냐. 맛이 이렇게 없을까? 차라리 뭐 달기라도 하면 단맛이라도 먹지. 담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자 35번부터 감정평가입니다. 35번부터 감정평가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장가치 나왔습니다. 시장가치 나오면 통상적인 시장,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리고 최고 가액 나오면 틀려요.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최고 가액이 없습니다. 시장 가치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나오지 최고 가액 나오면 틀린 말이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지 실지조사 완료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거라고 봐요. 제가 평가사인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라고 의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가 2022년 10월하고도 오늘 18일인가요? 18일이네. 이렇게 이날인데 근데 기준 시점이 정해져야만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가격 조사를 해야 돼. 내가 이 부동산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만이 그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예외 봐봐요.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요. 원칙은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가격 조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기준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근데 미리 정해진 경우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어느 경우냐면 이런 경우요. 의뢰인이 와서 여러분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거 평가하는데 2021년 10월 18일 날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라고. 이날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 지금 기준 시점 미리 정해온 거야. 이걸 기준 시점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정해왔다고. 그럼 이 날짜에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기준 시점을 하는 거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기준 시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다만 미리 정해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날짜 작년 10월 18일 날 이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가격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럼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지금 과거거든. 과거. 그럼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소구평가다 그런다고. 그럼 이것을 소구평가다. 그럼 반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미리 정해졌다잖아요. 미리.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2023년 10월 28일 이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 평가사가 생각해 보는 거야. 1년 후로 가서 이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미래라고. 미래. 그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해요.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됐어요. 기준 시점은 됐습니다. 네. 가치 형성용이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6번 적산법 기기필인데 기초가격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적인 비를 더한다는 거, 차감한 게 아니라 더한다는 거. 자, 7번, 8번, 9번은 이제 이미 듣는 거고, 이제 10번 장래에 산출을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연금을 한원화가 할인하여 가액과하는 게 수익하는 법. 감가 수정은 공제하는 거. 제조론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 12번 도시지역 몇 년? 3년. 13번 인근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 지역률을 공유한다는 거.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자, 이제 35번 문제 갑시다. 35번 문제 어려운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은 시장가치 나왔는데 최고가액 나왔습니다. 틀렸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나와야지. 자, 이렇게 나와야 돼. 못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말로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이게 시장가치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나와야지. 최고 가액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거기 35번에 1번 지문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예? 2번
기준 시점은 실지조사입니까? 가격조사입니까? 가격조사. 가격조사. 둘 다 가격조사로 바꿔야 돼. 가격조사로. 틀렸습니다. 실지조사가 아니라 가격조사지. 실지조사가 아니라 가격조사.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35번 문제 풀고 있잖아요. 35번 문제 1번에다가 33%를 답을 하셨어요. 3%.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5번 갈까요? 5번.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하여 평가할 수 없다. OX? X. 있다. 이런 것을 소급평가를 한다. 과거의 특정 시점 기준 시점을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소급평가를 한다. 자,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남았는데 이제 옳은 것이 4번입니다. 저한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평가한다. 그게 구분평가인데 구분평가는 어떤 경우가 구분평가하는가 그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선박, 배는 엔진하고 선체하고 가치를 달리한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산림은 산의 땅하고 산지와 인목 가치를 달리한다.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러면 앞에 4번 앞에 집은 도로에 접한 넓은 토지가 도로 있습니다. 도로 토지가 이렇게 접해 있어 도로에. 근데 앞부분은 상가 부지, 뒷부분은 주택 부지. 그럼 도로에 접한 넓은 토지가 전면, 이거 전면이라고 전면. 상가를 전면이라고 합니다. 전면과 뒤에 후면. 이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구분평가하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우리 시험에서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X.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구분평가. 또 여기다 구분평가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구분평가. 어떤 경우 구분평가인가? 어떤 경우에 구분평가하는가? 주상복합 건물이 구분평가야. 주상복합 건물. 자, 그러면 답은 4번이야. 4번. 그러면요. 3번은 왜 틀렸을까?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중개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을 공인중개라고 그래요. 공인중개.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중개는 공인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는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 여러분도 할 수도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는. 근데 이제 공신력이 없지.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그럼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공인평가. 국가기관이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라고 해요. 공적평가. 그러면 자 3번 질문 설명해 볼게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이제 일부가 수용돼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100번지 토지다. 그러면 일부가 수용됩니다. 여기 수용되면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되겠네. 보상평가. 이 보상평가를 하는데 근데 홍길동 평가사가 세모 평가사가 홍길동이야.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습니다. 평가사의 평가. 그러면 홍길동 평가사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죠. 이런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할까? 공인평가. 공인평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국가기관이 하는 평가. 우리나라는 이 토지가 수용되면 구청이 와서 평가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까? 감정평가사가. 그걸 공인평가라고 한다고. 그럼 공인평가 아니라 이건 공적평가 아니라 공인평가야. 공인평가.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야.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공적평가 제도는 감정평가사가 없는 나라. 독일이 그래. 독일이 감정평가사 없고 독일은 국가기관이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 우리는 공인평가. 그러면은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보상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임의적입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필수적 평가야. 그다음에 이거 평가하는데 평가사마다 금액이 달라지면 보상액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보상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그것을 법정평가라고. 법정평가. 그럼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평가하는데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러면 공인평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평가.
법의 정의도 해라. 법정평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적평가가 틀렸습니다. 공적평가가.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공인평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 3번 지문 같은 건 좀 어려워요. 근데 답은 4번이 명백하잖아요. 4번이. 틀릴 수가 없죠. 여러분 3번 지문에다 답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36번으로 갑시다. 36번 다 맞춰야 되는데 다 못 맞춰서 애석합니다. 이런 거 틀려버리면 안 되죠. 자 갑시다. 여기서 원가법이 주된 평가 방법. 요거죠. 원가법. 건설기계 원가법. 항공기, 건물, 소경, 목림, 선박 원가법이죠. 토지는요. 원칙 공시지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 가격.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강업재단. 수익환원법. 기업가치.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37번으로 갑시다. 37번은 좀 여러분에게 어려워요. 37번은 어려운 거 그랬습니다. 1번은 알 수 있어요. 1번은 가치재원칙, 가격원칙 중에서 1번은 적합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요 유용성이 쓸모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적합원칙은 그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그게 적합원칙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가 적합하게 결합돼야 된다.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 원칙.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여러분들 경쟁의 원칙이 나오면 뭐만 찾아요? 초과이윤. 초과이윤을 찾는 거야. 초과이윤. 그러면 이제 2번은 이렇게 있잖아.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대체 원칙. 이거는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 원칙.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 나와야 되고 이건 대체 원칙이죠. 자, 3번. 이제 3, 4, 5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투자의 적정성 따질 때 써먹는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말까.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간다. 설치했더니 건물의 가격이 3억이 올라간다. 그럼 설치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기여도가 크니까. 그게 기여의 원칙이야.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1번지 토지가 있고 2번지 토지가 있다. 1번지 토지는 도로의 접속면이 넓어. 면적이 좁아. 2번지 토지는 면적은 넓은데 도로의 접속면이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2번지 토지 소유자가 1번지 땅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는데 여기에 1억이야. 1억. 2번지 토지는 3억이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병합했다. 그 병합하는데 여기 이제 1억인데 두 개를 병합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보면 이게 1억 4억, 1억 3억이 4억이거든. 그 병합해서 8억이 된다면 그러면 2번지 토지 소유자가 1번지 토지를 그걸 병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게 기여의 원칙이야. 기여의 원칙. 기여도가 더 크면 병합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봐요. 3번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요. 어떤 건물이 있는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 일부와 병합을 고려 중이다. 이 말이 무슨 원칙일까? 기여의 원칙이야. 기여의 원칙. 그럼 이거 병합을 해서 이 전체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럼 병합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병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합, 분할, 추가 투자, 병합, 분할, 추가 투자 이런 말 나와요. 분할, 추가 투자 이런 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원칙입니까? 기여의 원칙이야. 기여의 원칙. 그 답은 3번이 적절해요.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37번. 그 엄청나게 이름 틀렸죠, 여러분들. 거의 다 틀려버렸으니까 한두 명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5번은 좀 어렵습니다. 4번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은 기여의 원칙하고 수익 배분 원칙이 아니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이 나왔습니다. 수익 분석법.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하고 수익 배분 원칙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익 배분 원칙, 수익 분석법. 추가 투자의 적정성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하고 기여의 원칙. 좀 어렵습니다.